저는 2006년도에 한국으로 온 북한이 청진이 고향이고요. 이런 지금 가수 활동을 하고 있는 백미경입니다. 어릴 때부터 음악 신동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글쎄요, 음악 신동까지는 모르겠고요. 네. 엄마의 어떤 채찍질 때문에 제가 9살 무렵에 큰 무대에 서 있더라고요. 9살 때? 예. 그러면 그게 공식 데뷔 무대인가요? 그렇죠. 데뷔는 한 지 좀 됐겠고요. 제가 제일 크게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무대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9살 무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일 큰 무대라고 하면 김일성 시대 때니까 김일성이 그 탄생일 4월 15일 그게 제일 큰 무대거든요. 거기에 서서 독창하는 이런 가수로 서 있더라고요. 아버지와 오빠분도 대단하신 분이라고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아버지는 뭐 그렇게 크게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좀 대단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냥 아주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계속 제가 봤던 우리 아버지는. 그 오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뭐 이렇게 집안 내력이 좋다 보니까 공군 대학 가서 공군으로 비행기 조종사로 이렇게 예 그런 가족이 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그 집안 자체가 어떤 엘리트 상류층이었고 예, 중에서 상층 쪽에 있었습니다. 최상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상층보다는요. 그렇다면 거주지는 평양이셨나요? 거주지는 평양이 아니고 청진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엄마가 그 고향이 평양이시고요. 아버지는 중국이 고향이다 보니까 중국 고향이신 사람들은 평양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엄마하고 만나면서 청진에 내려와서 사셨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고향이 청진이고요. 상류층임에도 불구하고 탈북을 하셨어요. 자, 지금까지 인생사를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제가 15살 때 중학교 다니고 있는데 평양에서 중앙에서 내려와서 그 외모부터 모든 걸 다 갖춘 지식적으로도 갖춘 학생들로 해서 선발을 해요. 거기 최종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애 한 명, 제가 한 명 이렇게 선출이 됐었는데 그 엄마는 아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아버지는 중국이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제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노래밖에 해온 게 없고 공부에서도 저는 1등만 했어야 됐고 야심이라기보다는 평양을 꼭 가서 저는 노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 다른 거는 꿈도 생각도 안 해봤었어요. 근데 15살 때 이 모든 게 다 정말 무너지면서 북한에 말하면 여기는 뭐 껌 좀 씹었냐 이러는데 북한은 놀새예요, 놀새. 그러면서 다 버렸었어요. 다 놓고 누가 뭐라고 해도 교장 선생님이 저를 뭐라고 해도 저는 선생님이 뭔데요 이렇게도 안 했어요. 정말 막말을 당신이 뭔데 네가 나를 책임질 것도 아닌데 당신이 왜 나를 이래라 저래라고 학교 오라 가라 이 학교에서 졸업하면은 뭐를 주냐고 나한테 그렇게 제가 15살 때 막 들이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그 굉장히 크게 혼나지 않나요? 크게 혼나도 그 혼나는 게 두렵지 않더라고요. 겁나는 게 없더라고요. 모든 게 다 좌절되고 무너진 상황에서 완전 그 통제 불능이죠. 우리 엄마는 제발 졸업만 해라. 졸업장만 가져오라. 그거 가지고 그 소은이 아닌 저한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엉덩이 이렇게 모두 욕도 못해요. 큰 소리도 못해요. 더 다른 쪽으로 삐져 나갈까봐. 지금은 부모님 심정이 이해가 되죠. 그때는 다 싫고 아버지가 그렇게 밉더라고요. 아버지 때문에 제가 제 꿈이 다 산산조각이 난다는 것 때문에 뭐 그러다가 중앙을 어차피 못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 배정 받는데 가서 노래를 하고 노래밖에 배운 게 없으니까 선정대라는 데 들어가가지고 배정이 돼서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당에서 하라는 노래를 하면서 공연 때문에 전국을 또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안 좋은 데 또 눈이 터가지고
안 좋다기보다는 그래야지 먹고 사니까요. 그때만 해도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몇 년도죠 그때? 96년도죠. 94년, 5년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고난의 행군이. 김일성 씨가 돌아가시면서 전 북한이 아웃이에요. 모든 게 다 스톱 상태예요. 생산품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배급이 다 두절되고 딱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달러 장사를 중국에서 오는 달러를 가져다가 원산이나 평성이나 평양이나 가서 팔면은 달러를 300달러를 갖고 나가면 350달러가 되고 뭐 700달러 갖고 나가면 800달러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그 신선적인 장사입니까? 솔직히 요만한 거 가지고. 근데 아니 예. 좀 예상 외 말씀이신데 네. 나름대로 상류층이셨는데 네.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죠. 예. 그 고난의 행군은 누구도 비껴가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 부자가 망해도 3년은 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나마도 달러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좀 더 간땡이가 붙다 보니까 금 장사를 했거든요. 금은 우리나라 그 북한에 검덕광산이라는 데서 금이 나와요. 그거를 사다가 달러를 갖고 나가서 금하고 교환을 해서 와가지고 중국 사람들한테 금을 팔면 엄청나게 많이 남아요. 근데 금 장사는 나라에서 금지가 됐고 정말 걸리면 감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총살감이에요. 그때만 해도 총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고요. 두렵고 무섭죠. 근데 돈이 이게 짭짤하다 보니까 그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발 들어갔다가 두 발 되고 두 발 다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위험하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정말 정신이 나간 혼이 나간 사람처럼 저를 찾아왔어요. 보이부에서 매사가 붙었으니 빨리 피해래요. 피하래요. 그러니까 엄마는 피하라고 하면은 저는 항해도나 어디 저 안쪽에 가서 잠깐 있을 줄 알았죠. 근데 저는 그날 밤으로 그냥 주랭랑을 친 게 두만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초겨울에 그냥 그 두만강은 그때 초겨울에 살얼음이 져요. 그걸 헤치고 그냥 살얼음이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랭랑을 쳐야 돼요. 근데 그때 가니까 국경 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초소들이 있잖아요. 초소에서 섭 하면서 불을 이렇게 딱 비추는데 전지불 갖다 사람 얼굴에다 이렇게 비추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인데 아니 차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나가는 길에서 지나가고 있는데 불 좀 줄이라고 끄라고 하니까 점점 가까이 오다 보니까 불 좀 줄이라고 하니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 저 얘기 잠깐 하다가 한 사람이니까 아 이거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그 건너갔다가 3일 만에 올 건데 100달러를 딱 주면서 나 3일 만에 올 건데 몇 시에 어디를 어떻게 와야지 당신을 만날 수 있냐 하니까 빨리 이쪽으로 오라고 하면서 초소에다가 데려다가 비닐 주머니를 이만한 거 2개를 줘요. 그러면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탈출하는 방법을. 그 돈만 저기 주머니에다가 꽁꽁 싸서 넣고 주머니 하나를 더 주면서 거기다 또 넣어서 막 팔목에다 감으래요. 그렇게 하고 그 속옷은 입은 대로 내복 입은 대로 겨울이다 보니까 내복을 입잖아요. 북한은 내복을 입은 대로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가서 그냥 직진해서 가면 물이 무릎에서 조금 허벅지까지 올라올 거라고. 그래서 3일 후에 초저녁인데 그때는 자기가 근무가 초저녁인데 7시쯤 해서 오라고. 겨울이니까 어둡잖아요. 오라고 해서 아 알겠습니다 하고 건너간 거예요. 다시 올 길이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건너갔는데 콩할 만한 불빛이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향해 살려고 그냥 열심히 가다 보니까 한 40분 이상 1시간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뭐 길이 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돌뿌리, 나무뿌리, 갈대 마른 거 막 이런 거잖아요. 살자는 오직 나 저기로 가야지 그래도 사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걸로 가다 보니까 요만한 무릎에서 조금 올라오는 요 배꼽치는 이렇게 울바자를 한 어떤 독집이에요. 한옥 같은 이런 작은 집인데
저기요 하니까 벌써 할머니가 하도 많은 탈북자들이 오고 가서 준비하고 소리만 나면 준비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빨리 오라고 이렇게 손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열리는 문에 뒤에 불빛에 할머니가 손짓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 들어가니까 어서 오라고 하면서 아래목을 이렇게 내주시는데 아래목에 앉으니까 살갗이 쓰라려서 보니까 이 여기다가 팔목에다 놨던 겉옷이 그냥 덜렁덜렁 달려있고 그러니까 넘어와서 불빛만 보고 정신없이 해동뼈치고 오다 보니까 이거를 꺼내서 입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못하고 온 거예요. 근데 입었던 속옷이 겨울이다 보니까 쓸려서 찢겨가지고 다 찢겨가지고 칼날이 되어 있던 거예요. 이게 얼어서 거기 살갗을 다 찢어가지고 피가 내려서 신발 안에 물반 피반 모래반 막 이렇게 차 있는 거예요. 쓰라리고 하니까 할머니가 옷을 몸빼바지를 줘서 그걸 갈아입고 아래목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조금 안정 찾고 둘러보니까 그 전화통이 이렇게 있어요. 위에다 전화 이렇게 저걸 케이스를 씌워놨더라고요. 할머니 전화 한 통화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나보고 전화통을 갖고 와가지고 하래요. 해서 그 88년도 9년도에부터 중국에 우리 아버지 쪽에 우리 아버지가 7남매인데 아버지가 박내세요. 다 중국에 사세요. 그러다 보니까 친척들이 왕래를 했었어요. 아버지도 89년도도 중국에 오셨었고 이렇게 89년도 90년도 91년도 엄마 아빠도 왔다 갔다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친척들이 연락처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사람이 정말 긍지에 몰리다 보니까 그 연락처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날이 밝기도 전에 식구들이 사촌들이 왔어요. 데리러. 그래서 저는 무사히 그렇게 중국을 들어가는데 중국 밟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일단은 왔는데 우리 식구들이 내가 탈출했다는 것이 북한에 알려지기 전에 다 무사히 와야 되잖아. 이거는 내가 탈출을 했으니 보이부에서 내사를 했던 내가 탈출을 했으니 식구들이 안 두잖아요. 97년도에 제가 탈출을 할 때는 제일 정말 초창기여서 식구들이 다 잘못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내가 무사히 탈출해 왔다는 것만 알리고 빨리 중국으로 와야 되는 그런 루트를 빨리빨리 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해서 고생 끝에 식구들 가족별로 서로 다른 루트를 통해서 다 연변에 또 들어오게 되죠. 지금 얘기하니까 너무 이렇게 그냥 말이니까 편하고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올 때 그 정말 가진 고생은 다 말할 수 없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식구들이 오는데 연변 쪽으로 다 모여드는데 성공을 했는데 아버지가 올 때 놓치고 언니들이 올 때 놓치고 집에 안 계시는 거예요. 친구 만나러 갔던지 마실 갔던지 이러면 계속 그래서 어떻게 되다 보니까 아버지가 떨어지게 되셔가지고 연변에 다 왔을 때 애들 조카애들이 3살 4살 막 돼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이 실수를 하면 11명이 다 죽잖아요. 너무 긴장하고 너무 속상하고 3살 4살짜리 애들이 집에 있으라고 해도 겨울에 뭐 썰매 타러 나가고 애들 모이는 데를 나가고 겨울 방학에 되다 보면 또 애들 모이는 데를 나가고 이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게 그 외래어를 많이 쓰듯이 랩킹 뭐 이런 거 쓰듯이 중국도 중국어를 외래어 많이 써요. 명사들은 중국어를 다 써요. 이러다 보면 우리는 사탕이라고 하는데 걔네는 탕이라 그러고 우리는 해바라기라 그러는데 걔네 꽈절이라 그러고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고유의 말만 쓰면은 얘네 어디서 왔어? 뭐 이렇게 애들한테서 소문 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 사람을 겨우 또 알선을 해서 하북성이라는 조선족이 한 명도 안 사는 데를 또 이지를 다 또 옮겨가요. 안전한 쪽으로 갔는데 아버지가 안 온 게 못 오신 게 계속 걸리니까 식구들 다 안전하게 하고 나서 저는 연변 쪽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아버지 생사를 확인을 하는데 4번에 걸쳐서 4번째 사람이 아버지를 봤는데 아버지가 지금은 돌아가 계실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아버지 돌아 안 가셨으면 업구라도 오라고. 그래서 업구 올 사람을 제가 그 찾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아버지를 업고 오셨는데 아버지가 저를 보시고 나서 첫 말씀이 너 무슨 고생하려고 나를 이렇게까지 애쓰고 이렇게까지 너 고생 바가지 열렸다고 고생한다는 거예요. 왜 이러냐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연변이 모시고 왔는데 저는 그 다음날 일어나서 봐도 근데 사람이요 30kg도 안 되게 말라 있으니까 아 사람이 말라서 죽고 못 드시고 죽고 굶어서 죽는 게 바로 이렇게 죽는구나. 눈도 안 뜨셔요. 일단 포기를 하신 거예요. 본인을 포기하신 거예요. 살 희망을 잃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누워 있는데 저는 그 다음 날로 이사를 한의원이 있는 4층으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하고 나서 한의원 원장님한테 매일 한 번도 좋고 두 번도 좋고 세 번도 좋고 아버지를 좀 돌봐달라고. 그래서 돌봐주시는데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아버지 살아계시는지 확인을 하고 여기다 가슴에다가 귀를 기울여도 가슴이 잘 뛰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온기라도 있나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서 뭔가 톡톡톡톡 뛰어요. 아 살아계시는구나. 귀에다 대고 아버지 살으셔야 돼요. 지금 돌아가시면 묻힐 데도 없는 거 아시죠? 아버지한테 나 정말 아버지 괜히 모셔왔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 드는데 나를 생각해서라도 아버지는 돌아가셔도 되지만 나는 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내가 힘들어지니까 아버지 사셔야 된다고. 그 살 희망을 잃은 사람한테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얻고 오시기 전에 돌아가시지. 왜 오셔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렇게 한 2개월이 아마 지났을 거예요. 근데 링게로 맞으면서 링게로 약으로 사셨어요. 근데 2개월쯤에 그렇게 링게를 맞고 하다 보면 살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붙더라고요. 그러다가 2시쯤 돼서 퇴근을 해서 왔는데 새벽 2시에 퇴근을 해서 왔는데 아버지가 첫 마디가 양탕을 좀 먹고 싶다고. 저는 그 길로 나가서 2시간 넘게 택시 타고 시내를 다 돌아서 그 양탕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버지가 89년도에 중국을 연변 활용을 오셨을 때 양고기랑 양내장이랑 들어간 고기 국밥 같은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생각나셨나 봐요. 처음으로 이게 입맛이 도시면서. 그래서 그거 와서 끓여드리니까 제일 처음에 요만큼 드렸죠. 국물로 해서. 다 드시더니 좀 더 달래요. 근데 제가 아버지 모시고 와서 링겔 맞으시면서 뭐 죽 드리고 이러면 요만큼 드시면 이만큼 토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겁나가지고 아버지 또 토하시고 하시는데 뭐 욕심내시냐고 요만큼 드시고 소화가 되면 주무시고 일어나서 아침에 또 덮여 드릴 테니까 드셔야 하니까 조금만 더 달래요. 그래 좀 더 드렸는데 안 토하시는 거예요. 살았구나 했죠. 우리 아버지가 살려고 하시는구나. 그러고 나서 이틀을 그 양탕을 이렇게 2인분을 사갖고 왔는데 이틀을 다 드시는 거예요. 그래 그 양탕이 살린 거예요 아버지를. 그렇게 하고 아버지가 좀 기운을 좀 회복하고 나서 제가 연변에서 아버지 모시고 다시 하북성으로 식구들 있는 데를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좀 그 자리를 좀 잡아간다 싶은데 제가 그러면서 상해를 식구들 다 모셔다 놓고 한 곳에서 죽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빨리 좀 그 인건비가 비싼 데 가서 돈을 좀 벌어야지 식구들이 살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일을?
그래서 또 그 지인이 소개로 식구들이 그 사촌들이 있다 보니까 얘기해서 나 좀 인건비가 좀 비싸고 이런 데를 소개해달라 해가지고 그 하북성에 가서 식구들하고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중국말이 어느 정도 이게 1년 살고 2년 살고가 틀려지더라고요. 말이 귀가 먼저 열리고 말이 좀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말만 좀 띄워가지고 상해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상해에 들어가서 한국 사람이 하는 그 캐주얼 회사예요. 20, 30, 40대, 50대 초반까지 입을 수 있는 캐주얼 회사를 옷가게를 들어가 옷 공장을 들어갔는데 뭐 8시 출근하라 그러면 7시 반에 출근해서 내 앞에 거 정리하고 양 옆에 거 다 정리하고 주변 깨끗하게 해놓고 일을 하고 퇴근도 남보다 30분, 20, 30분 최소한 늦게 해서 정리를 다 해놓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한 1, 2년 지나갔어요. 하니까 그 사모님이 회장 사모님이 저를 어느 날 불러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중국 조선족 윤 씨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가명을 가지고 신분증 세탁을 해가지고 살고 있을 때인데 미스윤 일로 오라고 해서 불러서 가니까 사모님이 내가 너를 뭐 좀 도와줄 게 없을까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당돌하게 대답을 했어요. 이것이 정말 기회다 싶어가지고 회사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을 저한테 원가로 주십시오. 대신에 저는 돈도 없으니까 후불로 주십시오. 그 공장에서 15년을 중국에다 배포를 안 한다는 계약을 다 제휴할 때 다 써요. 그거를 제가 알면서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저는 백화점에 갈 것도 아니고 크게 벌릴 것도 아니고 구멍가게를 할 거니까. 사모님이 흔쾌히 알았어. 해주셨어요. 그날부터 저는 이게 팔자가 바뀐 거예요. 그렇게 돈을 벌리다 보니까 차도 사고 한 3, 4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또 일이 남보다 좀 튀니까 일이 또 터지는 거죠. 제일 처음에 중국을 왔을 때, 연변이 왔을 때 사촌들이 사는 동네에 있던 애가 중국 상해로 일하러 왔는데 저를 알아본 거예요. 언니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사람 잘못 봤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코끝에 점부터 언니 말투부터 언니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말문이 막히는 거죠. 근데 설마 했어요. 설마. 근데 그게 고발이. 근데 꼭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보다 잘 살면. 그리고 또 북한 사람인데 저렇게 성장해서 잘 살고 있으면 배 아프잖아요. 그래서 고발이 들어가서 제가 파출소에 4시간을 배워 들어가서 4시간을 이렇게 신분부터 해가지고 계속 체조를 받죠. 중공안한. 예. 근데 신분이 확실하게 중국 조선족 신분이 있고 그 중국 조선족 신분은 어릴 때 죽은 사람 애의 그 사망 신고를 안 한 걸 제가 사가지고 그 신분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확실하게 있는 데다가 중국말로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하는 데다가 뭐라고 꼬투리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잠깐 내보냈던 차예요. 다시 한번 알아본다고 하면서 잠깐 내보냈는데 저는 그 파출소 문을 딱 열고 나오면서 이 나라에서 못 살겠구나 하는 걸 딱 감을 잡고 돈도 뭣도 싫은 거예요. 내 식구랑 나의 목숨 가지고는 바꾸기 싫은 거예요. 나오면서 나 한국을 가야지. 그게 한국 행위 된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너게 한국을 빨리 갈 수 있냐 하니까 그거는 청도에서 그 중국 사람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오는 저기 청도에 알아봐라 해서 그 저기 여행사에다 알아보니까 한 이틀 지나 내가 제일 빠른 속도로 한국에 갈 수 있는 좀 선택을 해주세요 하니까 이틀 있다가 전화 왔는데 나랑 나이 비슷한 사람이 여권을 돈 주고 팔겠다고 한대요. 저는 그날로 비행기 타고 가서 그 여권을 받아지고 오면서 상해에다가 전화해서 일명 머리 바꿈이라고 해요. 사진을 바꿔가지고 세탁을 해가지고 한국 가기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상해 들어와서 여권을 주면서 머리 사진 바꿈 해주세요 주니까 저녁에 8시에 사진이 딱 바꿔가지고 한국 여권이 딱 나와요. 이 사람이 저를 줄 때 그 서늘한 데다가 적어도 48시간에서 72시간을 두래요. 서서히 마르게끔. 근데 저는 그날 저녁에 베개 밑에다 한번 깔고 자고 그 다음날에 상해에서 해남도를 들어갔어요. 이 여권을 한번 써보고 싶어서. 근데 들어갈 때 상해에서 해남도 들어갈 때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아싸 했어요. 이건 나 살려주는구나 하고 해남도 들어가서 그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티켓을 구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틀을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예약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동안 또 그 해남도에서 시커 구경을 하고 놀았어요, 나름. 그렇게 하고 공항에 오후 4시 20분인가 4시 얼마 오후에 비행기인데 한국 가려고 나왔죠. 심사대에. 그리고 마음이 또 조급하다 보니까 좀 앞으로 섰어요. 앞으로 쭉 줄 서서 이렇게 있는데 저한테까지 심사대에서 와가지고 여권을 주니까 여권을 이렇게 펼쳐보고 얼굴 대조해보고 살짝 기우뚱하더니 접어서 옆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 붙인 쪽이 살짝 우글거려서 살짝 그들이 딱 보더니 뒤에다 딱 넘기더니 나보고 옆을 나서라 그래요. 중국말로 코벨 하는데 저는 중국말 못 알아듣는 척. 저는 국적이 한국 사람이니까 왜 그러느냐고 한국말로 왜 그러십니까? 뭔 문제 있냐고 막 들이대다시피 소리 지르다시피 죽었구나는 속으로는 하면서 등파는 식은땀에 범벅이 돼가지고 긴장하다 못해 막 죽겠는데 얼굴만 태어난 척 연기를 하는 거죠. 고도의 연기를 하는 거죠. 못 알아듣는다고 하더니 일어서더니 나보고 확 밀치는 거예요. 옆을 나 사람이 왜 말이 많냐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공안이 저 비행기 그 주임이라 그래요. 중국은 쭈런 주임이라고 해요. 근데 사무장이더라고요. 그분을 딱 모시고 오더니 그 여권을 딱 주면서 그 사람한테 여권을 건네면서 사무장한테 여권을 건네면서 분명히 한국 국적이고 한국 사람이니 한국 가서 처리를 하되 여권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니네 나라 사람이 네가 알아서 처리를 해라면서 넘기는 거예요. 여권이랑 저를. 그러면 저는 그냥 기내에 들어가기만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살았구나. 날아갈 것 같죠. 근데 정말 태어난 척 아직도 모르니까 비행기 타기 전까지는 태어난 척 걸어가는 거예요. 살았구나. 그렇게 하고 저기 기내에 들어가는데 기내에서 저 끝에 사람까지 다 일어나서 보는 거예요. 1시간 가까이 지연을 시켰어요. 비행기를. 그러니 그 비행기에 들어가는데 살았구나 하는 생각에 나 정말 살았구나 하는 생각에 뭐 안도감인지 하여튼 뭐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눈물이 벌써 여기를 이만큼 다 적셨어요. 뭐 닦을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만큼 다 적셨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앉자마자 비행기는 바로 출발을 하더라고요. 출발을 딱 해서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리 질렀어요. 저는 북한에서 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딱 일어나서 보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불평이 엄청 많으시더라도 저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착하게 정말 뒤처지지 않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는데 그 앉은 사람들이 다 환호해주고 한성 질러주시고 축하한다고 그러고 축제 분위기죠. 그렇게 하고 그 인천공항에 들어서는데 저는 그냥 뭐 여권도 필요 없고요. 이게 내가 정말
한두 시간이 10년보다 더 길었던 내가 내 목숨을 건져서 이렇게 자유를 찾아오는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공기가 틀린 거예요. 내가 마신 공기가 틀린 거예요. 그래가고 공항에서 그 주임 그 사무장도 찾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공항에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막 줄 서 가는 데가 있더라고. 그 사람들 쫓아왔어요. 그냥 그 무전기를 차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저기요, 저 북한에서 온 사람인데요 하니까 에? 이래요. 알아못 들으셔가지고 북한에서 온다고요 하니까 놀래가지고 저를 보는 사람이 저는 그 사람이 그 표정이 더 놀라는 거죠. 뭐 내가 뭐 잘못했을까?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저 쫓아오래요. 뒤로. 그러더니 막 무전기에다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3분 정도, 한 5분도 안 되게 갔을까 싶은데 이런 칸에 어떤 분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그 국정원, 지금 생각하면 지금 국정원 분이셔요. 네. 딱 들어가는데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저는 내 앉을 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오잖아요. 앉기도 전인데 뭐하러 왔어?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그게 왜 그렇게 서러워요? 서럽고 반발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마디를 개처럼 살기 싫어서 왔는데 뭐 잘못했습니까? 그랬어요. 이봐라. 앉아. 이러는 거야. 네. 이렇게가 앉으니까 아니 보니까 살만 했구만 왜 왔어? 이러는 거예요. 다 조사를 했군요. 근데 이게 탈북자들이 오는 사람들 보면 거의 뭐 유랑자잖아요. 정말 해진 옷 입지 않았으면 정말 유랑자잖아요. 근데 나를 봤을 때 키도 큰 데다가 그분이 나중에 그 말씀 차에 가면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는 피부도 뽀얀 것이 먹고 살 만큼 했는데 왜 목숨 걸고 이렇게 오냐고. 그래서 첫 마디 안 좋았으면 조금 풀으라고 그러는. 그때도 안 풀리는 거예요, 저는. 근데 오는 친구들이 보면 다 그렇게 정말 삼국으로 태국으로 오고 몽골로 오고 목숨 겨우부지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한국에 올 때 아예 중국에서 자체에서 탈북자를 못 만나고 살았고 저는 정말 극단의 선택을 하다 보니까 한국까지 온 거잖아요. 조사를 걸쳐서 하나원이라는 3개월 또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집을 배정받아서 첫날에 집을 왔는데 한국에 오면 다 좋을 줄 알았죠. 첫날은 정말 저는 어떤 태평양에 이렇게 딱 던져진 주변에 나 혼자 사는 아무 사람도 없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내일부터 당장 어떻게 살까? 누구랑 물어봐야 되지? 누구랑 얘기해야 되지? 그런. 근데 11식구가 중국에서 다 기다리고 눈이 초롱초롱 기다리고 있으니 나는 내 인생을 나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돈을 벌어야지. 브로커를 통해서 하나원에서 다 배웠어요. 애들이 어떻게 오는지 루트를 다 배웠어요. 식구들 와야 되니까. 브로커를 한 사람을 선정을 해놓고 나서 그 브로커 비용을 벌면은 올 수 있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와서 그 다음 날에 물어보니까 벼룩시장을 두져라. 그러면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 시장? 알았어. 시장을 갔어요. 벼룩시장, 시장은 알겠잖아요. 시장을 갔어요. 올리 훅고 내리 훅고 올리 훅고 벼룩이랑이 도대체 뭘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튀김 파시는 분이 제일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오고 가는 사람한테 다 말을 건네고 뭐 팔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 제일 만만해 보이는 분한테 가가지고 저기요 하고 말을 건넸는데 벼룩 시장을 두저라 해서 시장은 알아서 왔는데 벼룩이 도대체 뭐예요 이모님 하니까 어디서 왔어?
네, 북조선에서 왔는데요. 이모님이 배꼽 터지게 웃으시면서 그거는 정보지 신문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일찍 아침에 가면 버스 정류장에 다 있을 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게 한 발짝부터 어렵고 힘들구나, 고난이구나. 그리고 아침에 또 늦으면 남들이 다 집어갈까 싶어가지고 새벽에 동이 트기 전부터 가서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비닐주머니에다 이렇게 싸서 이렇게 딱 얹어 놓으시더라고요. 그걸 하나 갖고 들어오니까 완전 이거는 별천지인 거예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뭐 몇백만 원 벌 것 같아요. 보니까 다 있는 거예요. 그래. 여기는 제일 많이 준다니 여기부터 가자. 400만 원에서부터 600만 원. 뭔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기부터 가야지. 그 전화를 하니까 외모 단정하고 깔끔하게 하고 7시 반까지 갈 테니까 기다리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낮에 가가지고 미용실에 내가 암만 어떻게 해도 이거는 안 돼가지고 미용실에 가서 그 사람이 날 보자 해서 얼굴 보러 가는데 면접이란 말도 모르니까 얼굴 보러 가는데 좀 잘 해달라고 이쁘게 해달라고 하니까 어떤 거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월급이 400에서 600만 원이라 하니까 이 원장님이 머리를 막 하다 여기를 그냥 불티나게 때리는데요. 어머, 너무 놀래가지고 정신 있고 지금 하는 거냐고, 이쁘장한 섹시가 이게 정신이냐고, 왜 그러시냐고, 돈 많이 준다 그러면 좋지 왜 그러냐고, 이쁘게 입고 오고 착하게 막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유흥이라는 게 뭐가 막 가르쳐 주시는데 그때만 해도 귀등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야지 우리 식구들 다 오니까요. 아줌마가 막 굽고 말리시는 거예요, 원장님이. 나한테 설명을 정말 상세하게 해주시는데 저는 어디서 겁이 났냐면요. 새벽 3시까지 일을 한다고 하는데 술 마신 사람들한테 옆에서 술을 따라야 되고 접대를 해야 되는데 접대란 말도 몰라요. 술 따라주죠. 뭐 그까짓 거 한데 술 마신 사람들이 한 사람하고 새벽까지 있는 게 아니라 3사람, 4사람이 계속 바뀔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거기서 도무지 겁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술도 마실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데다가 그 사람을 상대를 해야 된다는 게 이건 안 되겠구나. 돈이 600만 원, 그리고 600만 원이 왜 600만 원인지 아냐고. 여기서 꽃뱀들이 어떻게 살고, 뭐가 어떻게 살고, 머리를 하는 장시간을 저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안 되겠네. 집에 와서 다시 두기 시작을 해서 집하고 가까이에 내가 전화를 일일이 다 해서 우리 집 주소는 내가 알겠고 집 가까이에 어딥니까 하니까 불고기집을 갔어요. 불고기집 1, 2층짜리 불고기집인데 가니까 홀서빙이라는 게 하면 된대요. 뭐 이렇게 들고 나르는 거래요. 홀서빙이라고 해서 홀서빙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식탁에다 갖다가 이렇게 놔주면 된대요. 그거는 제가 합니다. 갔는데 2시간 내내 헤매고 있는 거예요. 아니 듣고 나서 우리 생등심 시킬 거고 뭐 갈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옆거지 주방거지 오면은 까먹는 거예요. 난생 처음 듣는 얘기들이야. 소고기지 무슨 앞다리 뒷다리 있고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갈비가 뭔지, 그리고 양념갈비가 뭔지, 생갈비가 뭔지. 제가 2시간 일을 하다가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면 뭐 할 수 있냐고. 저는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것 같습니다. 주방일도 괜찮아요. 주방일은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 하는 일인데. 그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날부터 불판을 닦기 시작한 거예요. 불판을 한 4, 5일을 닦는데 나와가지고 차림표에 이게 뭐고 계속 언니들한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도 알아야 되니까. 불판을 닦더라도 알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한 5일, 6일 일을 하다가 사장님이
이젠 좀 어느 정도 익혀가지 않냐고. 제일 처음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셀프가 뭔지, 컵이 뭔지 우리는 곧부라 그러거든요. 정말 힘들다가 한 며칠 있다가 적응을 하면서 사장님이 첫 출근할 때 시간당 5,400원이었어요. 그렇게 받고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5일, 6일 지나면서 홀 다시 해봐라 해서 홀 하기 시작을 해서 계속 공부하고 막 글 써서 막 공부하다 보니까 한 6일 만에 나와서 홀서빙 다시 시작을 했는데 알고 나니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게 아침에 8시에 출근해가지고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밤 10시예요. 10시면 이렇게 거집이 끝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오다가 집 앞에 감자탕이 있었어요. 그 집에 들려서 저 좀 할 수 있는 있겠습니까? 하니까 지금부터 일할래? 내일부터 일할래? 그러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그래서 저 지금부터도 좋고 내일부터도 좋고요 하니까 한번 해보래요. 뚝배기 드는 일밖에 더 없더라고요. 거기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뚝배기를 들고 일하는데 새벽 4시쯤 되면은 다리가 오들오들거리고 그래도 그렇게 돈 벌리는 게 정말 짭짤하더라고요. 300만 원이 넘게 벌리더라고요. 근데 불고기집에서는 2개월째부터는 저를 시간당 10,000원씩 올려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저를 찾고 나를 불러달라고, 백미경이 불러달라고 그러고 예약을 하면서 백미경 씨 있냐고 예약까지 하고 하시니까 사장님 저한테 10,000원 올려주셔가지고 정말 잘 벌었거든요. 잘 벌면서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다 왔어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다시 노래를 시작하신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계기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한국에 와서 가수 활동을 하리라고 뭐 1%도 생각도 못 했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고향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고향이 그 경상도 마산이셨어요. 늘 아버지한테서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마산을 알고 싶어서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반야월 가요제 1회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노래를 하라면 할 수 있는데 하고 똥배짱이죠. 그래가지고 그 노래방에 가가지고 최진희 씨 여정을 한 4번 정도 배우고 듣고 나서 마산을 무작정 내려간 거예요. 가니까 마산 MBC를 가니까 정말 몇백 명이 몰린 거예요. 예선에. 아, 나 잘못 왔네. 큰일 났네 했어요. 가면서 버스비를 팔아. 거기서 터미널에서 MBC 또 택시 타고 들어가. 얼마나 아까워요, 돈이. 밥도 안 먹었었어요. 밥값이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서 너무너무 두려웠었어요. 내가 뭐 이게 트로트를 가요를 알지도 못한 내가 북한은 북한 주체 창법이라고 틀려요. 올라오면서 미련을 갖지 말자. 훌훌 털고 올라왔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고 있는데 며칠 지나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MBC에서 작가라고 그러시면서 전화가 오셨는데 7명이 붙었다고. 완전 꿈인가 생신가죠. 야, 진짜 이게 뭐지? 그렇게 하고 어느 날 그 저기 본선인데 경상도 TV는 다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두려웠었어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무대폰데 거기서부터 두려웠어요. TV 나가는 거라고 하지. 그 다음에 7명 중에 그래도 7명 중에 나갔다 그러면은 다 꿈은 크겠지만 1등을 해야지 하는 뭐 어떤 야망 같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연습을 좀 연습을 해봤자 발성법이 틀린데 뭐 해봤자죠. 사실은 누구의 트레이닝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연습을 해가지고 갔어요. 본선에 딱 갔는데 7인조가 뒤에 딱 그 서서 꽁깡꽁깡꽁깡 두드리는데 그 리허설을 하잖아요. 리허설을 하다가 잠깐만요 했어요. 돌아서서 그 기타 엘렉 두드리는 분한테 좀 살살 두드리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리듬을 그리고 이 드럼 있잖아요. 좀 살살 두드리라고요. 뭔가 못 알아듣겠잖아. 못 알아먹겠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정말 정신이 없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트로트를 공부하고 해 보니까 북한하고 이게 음악이 다 틀린 거예요. 음악이 북한은 어떻게 보면 클래식한 음악이고 그 저기 악기도 다
틀리죠. 야, 이런 거를 내가 감히 막 소리 질렀구나. 그러고 본선에 나가서 하는데 꽁땅꽁땅 두드리고 내 말을 듣나요? 안 듣죠,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에라, 박자도 막 놓칠 것 같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 두드리면서 하는데도 놓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한 번도 안 놓쳤더라고요. 거기다가 나는 놓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 리듬에 신경을 안 쓰자. 대신에 에라, 이것이 내려왔으니 신나게 한번 놀다 가자. 무대에서 막 난리 부르스를 친 거예요. 난리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 즉석에서 등수가 나오는데 3등을 했더라고요. 3등을. 근데 1, 2, 3등까지 가수증을 즉석에서 바로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날부터 가수 아닌 가수증을 받고 가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식구들 다 모시고 와야 되고 그게 한국에 와서 2개월 만이에요. 돈을 벌어야 되고 나는 이게 가수가 어떻게 가야 되는 것도 모르고 거기에 연연할 수가 없더라고요.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니까. 그러니까 잠깐 밀어놓고 있던 찰나에 식구들 다 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엄마가 계속 그래도 너는 네가 전공을 하던 분야를 찾아가야지 후회하지 않겠냐 나중에라도. 엄마는 워낙에 그 원로셨기 때문에 계속 그 꿈이 있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알았어요. 엄마가 등 떠밀려서 우리 가족들이 또 다 얼마씩 또 다 후원해 주셔서 또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앨범을 내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신곡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은 하나야라는 곡인데요. 그냥 제가 공연도 다니고 행사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북한하고 한국하고는 틀려서 북한은 내가 노래만 잘하면 되지만 한국은 노래도 잘하면서 사람들하고 호응도 이끌어내야 되고 일단은 무대에 섰을 때 3분이라는 시간이 3분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3분 동안에 나를 무조건 이 모든 분들한테 심어주고 이분들이 저를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야라는 곡은 좀 즐겁기도 하면서 그 정말 즐거워요. 즐거운 곡이기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그 어필하는 곡은 아니에요. 저는 막 좀 무겁고 살아온 게 무겁다 보니까 이런 걸 원했는데 작곡가 선생님들이 즐겁게 나를 얘기할 때는 내가 나의 어떤 애환은 얘기할 때는 얘기하더라도 즐겁게 다가가야지. 아, 저렇게 어렵게 힘들게 온 애가 저렇게 즐겁게 사는구나. 해피엔딩이구나. 더 다가오실 수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사랑은 하나야는 부르면 부를수록 제가 즐거워지는 곡이죠.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뉴델리 시청 또는 청취자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울 때도 있고요. 쉽게 생각하고 나 하나 죽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너무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하실 때도 참 있습니다. 그러나 밝은 세상을 보면 더 밝은 내일이 정말 대보름보다 더 밝은 내일이 늘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가족보다 더 힘이 되는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거를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고 하면 더 많은, 더 좋은, 더 희망찬 내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생각으로 오늘도 그렇게 사시겠지만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보람 있는 생각을 하고 보람 있는 일을 해가고 나면 오늘보다 더해지고 또 더해지고 더 좋은 일이 늘 있더라고요. 저를 보면 네, 그런 생각을 하시고 더 희망찬 남은 2015년도에 더 희망찬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파이팅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